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중보건학 3강 소독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소독이 무엇인가요? 이 소독은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혹은 얘네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 놓는 걸 소독이라고 합니다. 소독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요즘 되게 2025년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살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국사책이나 역사책 같은 데 보면은 한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멸망과 살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 건데, 한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건 단순히 그 나라의 국민 한 사람을 살인했을 때 그 국가가 멸망했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 국가가 멸망했다라고 말하려면 그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뿌리, 그 나라의 근간까지도 완전히 싹 다 뒤집혀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국가가 멸망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멸망과 살인이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대강 느껴지시죠? 그 차이점을 그대로 이 소독의 종류에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이 소독의 종류에는 일단 2가지가 멸균과 살균이 있어요. 이 멸균은 아까 멸망과 같이 정말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그리고 얘네들의 씨앗인 포자와 아포까지도 완벽하게 싹 다 죽이는 걸 멸균이라고 해요. 얘가 소독력이 정말 센 만큼 멸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100% 무균 상태가 완성되는 게 바로 이 멸균입니다. 다음으로 이 살균 같은 경우는 아까 살인과 같이 그냥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멸균보다 약하기 때문에 세균 자체들은 완벽하게 죽이지만 바이러스나 아포, 포자는 완벽하게 죽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살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치게 되면 그 부위를 뭘 하죠? 소독하잖아요. 소독은 이 살균보다도 약한 개념이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성 미생물은 완벽하게 죽이지만 그 외에 비병원성 세균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아포나 포자는 완벽하게 또 죽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소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방부인데요. 우리 김 같은 거 먹을 때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방부제 들어가잖아요. 그 방부제 왜 넣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썩지 말라고 넣는 거잖아요. 즉 이 방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얘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발육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멸균, 살균, 소독, 방부까지 이게 소독의 종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독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알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그러면 어떠한 소독제가 좋은 소독제일까요? 그 소독제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당연하게도 살균력이 좋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포나 포자 이런 것들을 잘 죽이는 소독제일수록 좋은 소독제이겠죠. 2번째는 인간에게 독성과 자극성이 적어서 굉장히 안전성이 좋은 소독제일수록 좋은 소독제일 거예요. 다음으로 좋은 소독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요. 2번째는 사용이 편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용이 편리하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고체 형태의 소독제가 사용하기 편한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고체 형태의 소독제일지라도 액체나 알코올에 잘 녹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코올이나 액체 형태로 뿌리거나 뭐 이러는 게 더 사용하기 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얘기는 알코올이나 액체, 물에 잘 용해될수록 좋은 소독제가 된다라는 소리일 거예요. 다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독을 할 때 사람의 몸에만 소독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기구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옷에도 소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구에다 소독을 했는데 너무 부식성이 강해버리면 기구를 소독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옷에다 소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옷을 너무 표백시켜버려도 좋은 소독제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은 또 이 소독제가 널리 사용되려면 당연히 냄새가 없거나 좋아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주 넓은 부위를 소독할 때요. 우리가 액체류의 소독제를 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액체류의 소독제가 다 소독을 하고 환경으로 나갈 텐데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 역시나 좋은 소독제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대강 너무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굳이 딸딸딸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한번 이해하고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어떨 때 소독이 잘 될까요? 소독이 잘 일어나게 하는 인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엄마들 보면은,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행주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행주 소독할 때 어떻게 소독을 하시던가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팔팔 끓는 물에 이 행주를 삶아가지고 소독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소독제를 아주 짧은 시간 됐을 때보다 오랜 시간 됐을 때 소독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접촉 시간이 길수록 소독제의 효과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독제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너무 당연하게도 소독력이 올라가겠죠. 마지막 하나는 유기물질이 적을수록 소독력이 강한데요. 유기물질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뭐 혈액이라던가 아니면 각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 왜 이 유기물질이 적을수록 소독력이 강할까요? 그건요, 이 소독제가요, 병원성 미생물에 가서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병원성 미생물에 가기도 전에 우리 사람의 혈액이라던가 각질에 먼저 와가지고 이 소독제가 낭비돼 버리면 당연히 소독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독제의 효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소독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이 잘 된다면서요. 온도 그리고 접촉 시간이 길수록 짧은 것보다 소독이 잘 된다면서요. 시간 그리고 소독제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소독이 잘 된다면서요. 농도 그리고 농도가 짙다라는 건 그 소독제를 물에 얼마나 많이 탔냐 안 탔냐이잖아요. 그 수분도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인자 하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온도, 시간, 농도, 수분 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제 소독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독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이 알아서 해주는 자연적 소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물리적으로 뭐 힘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온도로서 소독을 하는 물리적 소독법이 있고요. 화학용품을 쓰는 화학적 소독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 하나씩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자연이 하는 소독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바닷물에다가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독극물 한 방울 때문에 바다 전체가 오염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양의 물과 정말 많은 양의 공기가 이 소량의 독극물을 아주 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바다 전체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희석이라고 하는데요. 세균 자체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다량의 공기나 다량의 물로써 이 세균의 농도를 아주 0.0000001%로 낮춰버리는 걸 우린 희석이라고 합니다. 희석도 당연히 자연의 소독법 안에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한랭인데요. 우리 사람도 특정한 온도에서 잘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사람도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우리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꽁꽁 얼잖아요. 근데 그 물속에 세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꽁꽁한 얼음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활동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걔네도 같이 얼기 때문에 걔네의 활동과 발육이 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랭도 바로 자연소독법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희석과 한랭은요. 세균 자체를 죽인다기보다는 세균의 활동과 발육을 억제시키고 그 농도를 아주 적게 만들어가지고 걔네의 활동력을 아주 낮추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외선인데요. 우리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음식을 먹고 나면 물 먹으려고 하면은 물컵을 되게 파란색 빛으로 소독을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소독기 안에서 물컵을 꺼내가지고 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파란색 불빛 나오는 게 바로 자외선으로 그 물컵을 소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햇빛을 보게 되면 햇빛 안에는 특정 파장인 자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을 오랜 시간 쐬우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소독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자외선도 자연소독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소독법 안에는 희석, 한랭, 그리고 자외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힘으로 소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열로 소독하는 걸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에는 힘보다는 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소독법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건조한 열,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열을 사용한 건열 멸균법이 있고요. 물을 사용하는 습열 멸균법이 있습니다. 일단 건조한 열을 사용하는 건열 멸균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불을 지핀 다음에 그 물 속에다가 소독할 물건을 집어넣고 20초 이상 가열하고 빼내는 걸 바로 화염 멸균법이라고 해요. 불꽃 속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어떠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 얘네의 씨앗인 포자, 아포까지도 완벽하게 죽이는 하나의 멸균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불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었다 빼는 거기 때문에 불의 내열성이 강한 그러한 제품들만 소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분말이나 가루 같은 경우도 소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꽃 속에다가 이 분말이나 가루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요, 얘네가 불길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건열기라는 건데요. 이 건열기 안에다가요, 분말이나 가루를 집어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요, 건열기가 17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열하게 되면 역시나 화염 멸균법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건열 멸균법이에요. 대신에 이 건열 멸균법은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분말이나 가루 같은 것도 소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버리게 되면 뉴스에서 쓰레기 소각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각 멸균법이 있어요. 우리 화염 멸균법은 화염 속에다가 물체를 집어넣고 20초 이상 가열하고 빼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각은 빼내지 않습니다. 그 물체를 다 태울 때까지 냅두는 걸 소각 멸균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멸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각 멸균법인데요.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은 집어넣은 물체, 소독하려고 하는 물체가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체를 다시 얻을 수가 없다라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각 멸균법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습열 멸균법인데 물을 사용해서 끓여가지고 멸균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습열 멸균법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자비소독법인데요. 자비소독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실제로 이거 특강하는데 친구들한테 친구야, 자비소독법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내 돈으로 소독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비가 내 돈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간 여기 문해력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옛날에 중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행정실 그 가정통신문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체육대회 우천시 취소 해가지고 이제 가정통신문이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선생님, 우천시는 취소됐다 그러는데 우천시는 어디 있어요? 시흥시 옆에 있나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진짜 실제로 행정실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요즘 친구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약간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자비소독법도 내 돈인 자비가 아니라요, 삶을 자자에 끓일 비자를 써서 자비소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엄마들 행주 소독할 때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소독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소독법이에요. 아무래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요, 이 물을 이용해서요, 온도가 계속 올리고 싶더라도 물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안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100도씨의 물을
사용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간 가열하는 걸 자비소독법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100도씨까지밖에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요. 세균에는 거의 완벽하게 작용을 하는데 뭐 아포라든지 포자, 바이러스에는 또 잘 작용하지 못하는 게 이 자비소독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포 형성균이라던가 B형 간염을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게 바로 이 자비소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팔팔 물을 끓이게 되면 증기가 올라오죠. 이 증기를 쐬어서 소독하는 걸 유통증기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똑같이 100도씨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자나 바이러스도 제거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유통증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나는 물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포자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바로 이 간헐멸균법이에요. 이 간헐멸균법은 유통증기 멸균법을 그대로 쓸 건데, 한번 유통증기 멸균법을 쐬우면 세균을 거의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세균을 다 죽이고 포자가 남을 거예요. 이 포자를 24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하면요, 이 포자 속에서 세균이 다시 꽃을 피우겠죠. 꽃을 피운 세균을 다시 데려다가 유통증기 멸균법을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세균이 거의 다 죽겠죠? 그러면 포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될 거예요. 다시 포자를 24시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요, 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포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또 세균이 꽃 피우겠죠. 그럼 얘를 다시 가져다가 세 번째 유통증기 멸균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균과 포자,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싹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헐멸균법 됩니다. 근데 이 간헐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을 이 유통증기 멸균법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아포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바로 고압증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유통증기 멸균법처럼요, 100도씨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를 쐬일 건데 증기만 쐬는 게 아니라 고압을 같이 쐬어줄 겁니다. 증기만 쐬어줬을 때는 세균밖에 못 죽였는데요, 고압을 같이 씌워주다 보니까요 15분, 20분만 가열하더라도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 포자까지 완벽하게 사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균들을 다 사멸시키다 보니까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기구를 소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압 증기 멸균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요, 다 고온에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열에 약한 친구들을 소독하기에는 굉장히 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우유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열을 가하게 되면 쉽게 변형이 일어나요. 이렇게 열에 약한 우유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온살균법인데요. 60도 전후에 저온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열에 약한 우유나 주류도 파괴 없이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온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세균을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더래요. 그래서 이러한 대장균들은 사멸이 불가능하다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균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얘네들은요, 130도의 아주 초고온을 1초에서 3초가량 아주 순간적으로 쐬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급속 냉동을 시키게 되면요, 이렇게 열에 약한 우유나 주류 등도 변화 없이 잘 소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초고온을 쓰다 보니까요, 이 저온살균법의 단점을 보완해서 세균들을 잘 죽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습열멸균법도 모두 배웠으니까요, 다음 화학적인 용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적 소독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방향족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 소독제, 좋은 소독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냄새가 없거나 냄새가 좋을수록 좋은 소독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방향족 화합물,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향이 좋은 화합물들을 우리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향이 좋은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한 소독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석탄산인데요. 이 석탄산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라서 소독제들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독제의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희 특정 물체의 높이를 설명할 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혹시 건물의 높이로 치환해서 설명하진 않으시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앞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떤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 그럼 우리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 나무 높이 대강 한 건물 10층 정도 돼 보여.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건물 높이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나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건물 높이로 치환해서 설명을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학원에 출근하는 길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야외 클라이밍이 되게 높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야외 클라이밍 등반하는 거 있죠? 그 등반하는 게 너무 높아가지고 실제로 오면서 애인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애인한테 야외 클라이밍 높이를 설명해 주려고 야 여기 진짜 그 야외 클라이밍 높은데 한 건물 15층 정도 돼 보여.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건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독제도 똑같습니다. 이 소독제가 얼마나 강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약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석탄산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 석탄산보다 2배 강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크레졸을 이 석탄산 개수만큼의 소독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 석탄산은 소독제의 평가 기준이나 소독약의 살균 지표로 사용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석탄산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는데 물과 섞어가지고 한 3%의 농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설물들을 소독할 때 이렇게 액체류로 뿌려가지고 소독하는 게 바로 이 석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강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세균에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데 뭐 바이러스나 포자에는 또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석탄산이겠죠. 근데 이 석탄산보다 2배 강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 게 크레졸이라고 했잖아요. 2배 강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균과 포자에는 잘 제거가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또 소독을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크레졸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건 역성 비누인데요. 우리 역성 비누는요 0.01%에서 0.1%의 농도로 사용하게 되면요 사람 피부에 아주 자극이 없대요. 독성도 없고 자극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급식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당의 식기구들을 소독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역성 비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비누잖아요. 양이온 계면활성제인데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치고 이 역성 비누는 세정력은 매우 약하고 살균력은 매우 강하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역성 비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방족 화합물인데 이름 지방족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지방족 화합물들은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탄올과 포르말린이 있는데 우리 에탄올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피부관리샵에서도 기구를 소독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70%의 농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시원하고 빠르게 건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는데 이러한 작용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게 바로 이 에탄올입니다. 바르게 되면요 세균 안에 있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응고, 탈수 작용을 일으켜서 걔네들을 죽이는 게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근데 이 에탄올도 세균, 바이러스에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포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에탄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포르말린인데 이 포르말린 보면 유일한 가스 소독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일한 가스 소독제는 아니에요. 여기 기타에 보시면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도 가스 형태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 포르말린이 유일한 가스 소독제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정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또 어쨌든 가스 형태로 소독하는 이 포르말린과 에틸렌 옥사이드 이 두 개가 똑같이 가스 형태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포르말린과 에틸렌 옥사이드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포르말린은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소독제입니다.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포르말린을요, 37% 전후로 물과 섞어가지고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증기와 함께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스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게 바로 이 포르말린이 되겠습니다. 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소독할 때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원의 뭐 강의실이라던가 아니면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거실을 소독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포르말린이 되겠습니다. 근데 액체류랑 섞어가지고 고온으로 쓰다 보니까요, 고온에 약한 물체라던가 아니면 액체류에 약한 물체에는 이 포르말린을 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에틸렌 옥사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가스 형태로 나와요.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에틸렌 옥사이드예요. 얘 같은 경우는 물과 섞지 않아도, 그리고 온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이미 기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형태로 그냥 쉽게 분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말린과는 반대로 고온에 약하고 열에 약한 친구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르말린과 에틸렌 옥사이드 둘 다요, 매우 강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포자까지도 완벽하게 멸균시킬 수 있는 소독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기체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특성상 기체로 뿌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잔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포르말린과 에틸렌 옥사이드인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는 잔류가 오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환기가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의료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술 기구라던가 수술방을 소독할 때도 에틸렌 옥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수은 화합물이거든요. 수은을 사용하는 화합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승홍수와 머큐로크롬이 있는데, 일단 승홍수부터 한번 보자고요. 얘도 수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의 자극과 안전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물건에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이 승홍수는 다른 어떤 물건에 썼을 때 부식성이 강해서 물건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손이나 피부에 많이들 사용했는데, 이게 또 수은 중독이라던가 피부에 자극이 세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머큐로크롬은요, 우리 약국 같은 데 가보면 빨간 약 있잖아요. 옛날에 이 빨간 약의 원료가 바로 이 머큐로크롬이었어요. 근데 이 머큐로크롬도 결국 수은에서 왔기 때문에 수은 중독이라던가 너무 피부에 자극적이라던가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최근 빨간 약에는 이 머큐로크롬이 아니라 포비돈 요오드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할로겐 유도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표백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염소, 요오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표백분. 이름 그대로요, 표백작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깨끗해야 되는 것들 있죠. 뭐 목욕탕이라던가 수영장이라던가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표백분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는데요, 물과 작용하면서 이 염소를 발생시켜서 소독하는 원리를 쓰는 게 바로 이 표백분이고요. 반대로 이 염소는요, 표백분보다도 훨씬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소독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 상수, 하수 이런 데에 많이 소독하는 게 바로 염소인데요. 근데 저렴한 만큼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피부의 자극성도 높고 그리고 부식성도 강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염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같은 거 먹게 되면 수돗물 냄새가 어느 정도 나잖아요.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돗물 냄새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돗물 먹으면 수돗물 냄새가 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염소 때문에 그래요. 이 염소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잔류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냄새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먹었을 때 수돗물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까지 했고, 다음은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다른 소독제와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 사람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적더래요. 자극도 적고 독성도 적은데 얘는 또 살균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포자까지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국에서 빨간 약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포비돈 요오드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 요오드의 장점을 포비돈과 섞어가지고 빨간 약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서도 이 포비돈 요오드 뿌리잖아요, 빨간 약. 그게 바로 이 포비돈 요오드, 즉 요오드의 장점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산화시켜서 소독하는 산화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산화수소와 오존이 있는데요. 우리 약국에서 빨간 약만 많이 사나요? 아니요. 과산화수소도 되게 많이 사서 소독하잖아요. 이 과산화수소도 빨간 약처럼 굉장히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얘도 피부에 자극은 거의 없는데 뭐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 포자까지도 완벽하게 멸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그 과산화수소는요, 2.5%에서 3%의 농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짜고 비계에 잘못 누워 자면 비계에 피가 묻잖아요. 근데 그 피 없앨 때 과산화수소 몇 방울 한번 뿌려보세요. 피가 되게 잘 빠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산화수소는 표백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화제의 다른 소독제, 뭐 오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에서는 아까 에틸렌 옥사이드는 포르말린과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생석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생석회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생석회를 뿌리게 되면요, 얘가 물과 만나가지고 아주 높은 열을 발생시켜요. 이 높은 열로 하여금 소독을 하는 게 바로 이 생석회인데요. 물과 만나야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애들은 소독력을 갖지 않는 게 바로 이 생석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습기, 물기가 있는 친구들을 소독시킬 수 있는 게 생석회인데, 대표적으로 물기가 있는 똥과 오줌, 뭐 분뇨라던가 아니면 토사물이라던가 오물, 오수,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 바닥들 있죠? 이런 데에다 뿌려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용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에 대해서도 모두 공부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3강 소독법에 대해서, 소독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소독학도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모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4강에서 공중보건학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법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규를 공부하고 나면요, 비로소 파트 5 공중보건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3강 소독학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4강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